이제 입문 과정의 마무리 과정까지 왔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제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도 공부하셨고, 드디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 계약은 당연히 법령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다시피 이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서식은 하고 첫 번째 출발하면 국토장관은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법정 서식은 현재 없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거래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더라도 법정 서식이 없고 아무 곳이나 작성한다라는 거 잘 이해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법정 서식은 없고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기본적인 양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토지면 토지,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고쳐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 이거 법령에서 굉장히 강조했으니까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팔겠다, 사겠다라고 당사자들이 의사를 확정하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자연인, 개인인 경우에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이 능력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고 이때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계약을 하면 무효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죠. 행위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이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추인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민법적인 소관이 좀 따라와야 되죠. 능력에 관한 것, 또 무효와 취소라는 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 왕초보인 여러분들은 민법에서 무효, 취소 많이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따라오면 이제 이런 내용도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는 능력도 조사해야 되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진정한 자기 물건인지 소유자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파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 막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의 확인, 이 부분 잘 보시고 여기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확인한다. 이렇게도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임의 대리인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인이 팔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이게 대리권 서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 잘 묻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이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부관계를 확인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런 것들을 익혀주시고, 자, 나머지 또 법인인 경우에는 만약에 법인하고 거래를 한다면 법인은 모두 법인 등기상 증명서로서 확인할 겁니다. 뭐 가볍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민법적인 소양이 따라와야 됩니다. 또 공동소유다. 자,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소유인데 이런 공동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제목, 공유, 합유, 총유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구나. 이 정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민법의 소유권에서 아주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드디어 이제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또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항상 따라 들어오는 말, 거래 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법정 서식은 없지만 그 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 반드시 기재되는 내용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필수 기재는 실무편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또 법령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기재. 자, 이왕 필수 기재를 비교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상에서의 필수 기재가 있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필수 기재도 있습니다. 자, 어차피 비교해서 문제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중개사법이니까 지금 이 부분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적습니다. 물건의 표시, 계약일자, 거래 금액, 그리고 물건의 인도 일시, 언제 잔금받고 넘기겠다 이거죠. 그 다음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아마 이거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그 밖에 약정사항도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되니까 이 중개사법의 필수 기재는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니까 거물의 거부터 출발하죠.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해라. 시험에서 거의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지금 해드렸지만 거래 당사자,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기타 약정사항, 그리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당장 암기할 필요는 없고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왕 비교하는데 여러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의 필수 기재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의 지급과 정산에 관한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기재하고 조건과 기한,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 나는 것도 있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5번입니다. 여러분,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래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기재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등기법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기재하니까 이거 두 가지의 공통점인 것 아닌 것 하고 물을 때 첫 번째 답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기법을 좀 배워야 이야기도 되죠. 자, 그래서 기왕이면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그부터 출발해서 거물이 큰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부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였죠. 그래서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라고 익힌다면 자, 등기특별조치법은 당, 목, 개, 대, 중, 조니까 재미있게 어떤 분이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한대요. 뭐 좀 듣기는 편하죠. 듣기는 좀 험악하지만 뭐 그 암기로는 편하죠.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 뭐라고요? 당, 목, 개, 대, 중, 조.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말이 좀 너무 거칠어서 이거를 중개사가 좋아한다. 그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당, 목, 개, 대, 중, 조까지 해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다. 라는 내용도 보셨다면, 자, 계약서에 이제 작성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인적 사항은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등록증 등을 옆에 탁 놓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인적 사항, 본인이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해라. 다 수업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표시사항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물건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토지는 뭘로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건물은 소재지 집은 뭐 인도일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라는 필수 기재를 이렇게 적어간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또 거래 대금, 그리고 계약금의 성질. 아까 계약금의 성질도 살짝 우리 1일 자료에서 보셨지만 계약금은 성질이 정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그런데 특약이 없다면,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들어왔습니다. 이 계약금에 관련되는 내용도 민법에서 그대로 공부합니다. 또 그대로 공부하고 또 우리도 또 이렇게 확인도 해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금의 성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겠죠. 뭐 기타 약정사항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부동산 전자계약인데 요것도 또 재밌습니다. 29회 시험 30회, 31회, 32회, 34회가 끝났고 여러분들은 35회 수험생들이죠. 29회 시험 요강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는 내년이 30회죠. 이 전자계약을 한 문제 넣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 가르쳐 준 거하고 똑같죠. 한 문제 나옵니다 하고 진짜 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30일에 나올 거라고 봤잖아. 그죠? 안 나와. 32에도 안 나와. 막 지나간 34에도 출제가 안 됩니다. 요또 요상한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계약은 비교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5회 때는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이 뭐냐 하니까 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가 등이 신고 개공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 지문인데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통 계약서는 종이에 작성하잖아. 그죠? 그래서 종이에 작성해서 매도인이 도장을 딱 찍고 매도인 하나 주고 매수인 하나 가져가고 개공사는 5년간 보관하는데 이렇게 종이가 없는 계약서, 종이로 작성하는 것을 컴퓨터로 작성하니까 컴퓨터에 내용을 기재하고 엔터 탁 찍으면 저절로 국가기관에 보장이 되는 보존이 되는 그런 종이 계약이 없는 계약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여러분 컴퓨터로 입력하려면 로그인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로그인 하려면 자격증 번호 넣으세요. 등록번호 넣으세요.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무등록업자들이 이제 중개업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하고 그 말은 거래를 안전하게 도모하고 또 컴퓨터로 계약하니까 하나의 물건을 이 사람 저 사람 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가 없겠죠. 컴퓨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조, 변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자계약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요거 나왔고 이런 거 잘 이렇게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 뭐 이렇게 우대금리도 적용해주고 또 이것도 재밌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찍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편리하다. 그죠? 이게 전자계약인데 실제 이 전자계약을 제가 밖에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개공사가 15%만 사용을 한대요.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왜 15%를 사용합니까? 하니까 첫째 고객들이 싫어해요. 고객이 왜 싫어하는가 하면 자 보통 종이계약서를 적으면 5억짜리 계약서를 3억으로 이렇게 다운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죠. 다운 거 작성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전자계약을 하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첫째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당사자들, 계약자들이 좀 싫어하고 두 번째, 개공사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이렇게 전자계약을 해서 컴퓨터로 계약해서 접수가 되면 이 개공사 1년 동안 전세계약 몇 건 했고 금액 얼마짜리고 매매계약은 몇 건 했고가 다 나타나면 그 수수료가 계산이 되고 수수료가 계산되면 세금의 발생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자동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거하고 다 똑같이 되니까 개공사도 썩 안 좋아해.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한 15%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월은 천천히 많아지겠죠. 그죠? 전자계약이 좋은 장점들이 이렇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35회 때는 여러분이 출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의식을 하시면서 가볍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내용도 전혀 없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된다.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하게 되고 거래가 안전해지며 계약서를 위조, 변조를 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이 좋은 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 하는 단원도 한번 보셨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개별 실무인데, 여기 개별 실무가 주택에 대해서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임대차, 또 명의신탁, 경매라는 것들이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딱딱딱 들어옵니다. 또 이 주택임대차를 잘 공부하면 민법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자, 뭐 오늘 처음 배우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목을 이야기하면 주택임대차가 말이 기니까
임법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상가임대차는 뭐라고요? 상임법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자, 주택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법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롱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한 채를 세 얻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해당되는 법인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법인 중에서 대한토지주택공사, 요거 LH공사입니다.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법인이라도 인정해 줍니다. 외국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목적물의 범위가 이제 이번에 또 시험에 들어왔는데, 이때 주택이 뭐냐 하니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도 되고 아파트 중에서 방 한 칸만 세 살아도 됩니다. 일부도 적용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방 앞에 한 칸을 떼가지고 뭐 점포를 만들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거 외의 목적으로도 적용되는데 중요한 거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택이 일시적인 것 이런 거죠. 3박 4일 살림 사는 집, 민박집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물의 범위하고 정의가 됐다면 어쩌면 주택임대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만이 아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대항력이 가장 중요한데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하고 그 말은 이사하고 이 말이죠. 첫 번째 조건 이사가 들어오고 2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만 발생하는데 이렇게 대항력을 딱 갖추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수정자, 낙찰자, 매수자 이런 것들을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세입자가 원하는 게 이거죠. 내가 남아있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힘, 그 힘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항력을 갖추려면 뭐를 해야 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그 이길 0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을 딱 갖췄으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이렇게 해서 대항력권 방금 공부했죠. 거기다가 뭐를 딱 찍어 놓으면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뭘까요? 하니까 상단 대항력권에다가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우선 변제권인데 효력은 이 물건이 경매나 공매될 때 임차주택의 대지를 포함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뒤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러면 되죠. 여러분 이게 새 아파트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보증금 5억에 세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증금 5억이면 거의 전 재산이죠. 자,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증금 5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딱 찍어 놓으면 내 뒤에 누구보다도 내 제일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변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권리죠. 그리고 자, 이런 우선 변제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등에서 이제 확정일자를 찍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이런 우선 변제권이 또 중요했다면 소액 임차인에 의한 우선 변제권. 우리는 이것을 또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일정한 금액 이하는 무조건 제일 먼저 해주겠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는 지역에 따라서 범위가 있는데 여러분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은 시험에서는 서울을 위주로 제일 많이 냅니다. 강원도 고성은 시험에 강원도 고성에서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울이 10만 명 영시하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해 주니까 요게 올해 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올해 시험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지금 서울에서는 5,500만 원이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그 다른 담보물권이라는 말이 딱 들어간다는 뜻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말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이런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은 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조건들이겠죠. 해당되는 조건들도 앞으로 천천히 공부하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이고, 소액보증금은 여기 보시면 2000년도부터 그 전에도 있지만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2018년도에는 서울은 1억 1000일 때 3,700이었는데 이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세월에 따라서 바뀌기를 지워야 되겠다. 2001년도에는 서울은 얼마? 1억 5천에서 5,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는 알아야 돼. 2023년 2월 21일 올해 2월 달부터는 서울은 1억 6,500일 때 5,500,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1억 4,500일 때 4,800, 광역시, 안산, 광주 등은 8,500 이하일 때 2,800, 기타 지역은 7,500일 때 2,500인데 이 숫자 다 암기하는 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서울 것은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 것이라고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창원시다. 창원은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면 7,500일 때 2,500. 자기 지역 거 하나 들어놓으면 편하잖아요. 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안산, 광주, 파주, 이천은 8,500일 때 2,800. 뭐 수도권에는 뭐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 수도권 인천을 포함해서 1억 4,500일 때 4,800이니까 서울은 시험용으로 무조건 기억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자기 지역 것만이라도 하나는 알아놓으셔야 돼. 왜? 자기가 영업할 지역이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연결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최우선 변제입니다. 아주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할 겁니다. 자, 넘어가서 5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자, 임차권 등기는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났어. 그러면 서울로 이사를 먼저 가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보증금 받으러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버리면 이사와 전입신고라는 대항력이 깨지잖아. 그죠? 그럼 대항력이 깨지면 앞으로 권리가 더 줄어든다 이 말이잖아. 이사도 못 가. 그다음 보증금은 안 내줘. 뭐 직장은 발령났어.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딱 해놓으면 종료되고 보증금인데 그 사람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자, 임차권 등기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2번 때문에 하는 건데 다만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으며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죠? 임차권 등기 후에는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종전에 가졌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제도죠. 자, 이런 주택 임대차의 존속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을 살 수 있느냐 하니까 주택 임대차 기본적으로 2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상가는 1년입니다. 요거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 자 만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만약에 임차인이 더 있고 싶다 하면 한 번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주택임대차는 2+2다 이런 말을 해야 돼. 첫 번째 무조건 2년을 인정해 주는데 원한다면 2년을 더 있을 수 있다. 그게 기간인데 임대차에서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차임의 정감 청구권. 자, 그럼 2년을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보증금 한 푼도 안 올리고 2년 있는다. 이건 웃기죠. 그래서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5%까지는 올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월 차임의 전환 시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주택임대차 빠르게 쭉 들었던 내용들을 상가임대차 상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만들어 놓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했으니까 상가는 주택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제일 큰 차이가 나겠죠. 적용 대상 딱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상가는 영업만 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주택은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해 주겠다 그런 규정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서울은 얼마?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권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으니까 주택이 없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서울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지만 상가는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보호해 주니까, 자, 서울 9억 기억하시고 나머지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6954 그러면 조금 기억하기가 편하겠습니까? 6954 다 맞았으면 337 박수 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숫자도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 그런 뜻이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법에 들어가면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아까 대항력 보셨죠? 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 됐고, 그 다음, 자, 3번 확정일자 찍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다. 똑같습니다, 주택. 근데 요때 상가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는다. 그런 것들이 차이점. 자, 그리고 실무에서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제일 중요했고, 아까 서울에서는 얼마나 그랬죠? 1억 6,500 이하일 때 5,500까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상가도 최우선 변제가 있겠죠. 그래서 상가도 최우선 변제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얼마?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까지인데 이게 날짜가 언제가를 보니까 2014년부터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험 치는 해가 2024년이 되잖아, 그죠? 10년 동안 안 바뀌었어. 그죠? 그럼 10년 동안 안 바뀌었으니까 시험이 10년을 지나갔잖아. 10번을. 그죠? 10번을 지나가는 문제를 지금 올해 낼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상가는 최우선 변제의 범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사연인지 10년 동안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으로서부터 연결되는 게 10번이나 지나가는 시험이었는데 10번이나 지나갔는데 여러분 치는 시험에 이거 굳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가에 대한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이 숫자는 가볍게 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서울은 얼마? 6,500일 때 2,200까지는 해주더라. 한번 들어놓으면 손해볼 일은 없죠. 요거 체크하시고, 자, 상가에서는 중요한 게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원래 상가는 범위가 1년 동안만 계약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1년만 계약하고 나가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상가를 하기 위해서 권리금, 시설비 많이 들어가는 게 회수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10년을 더 있고 싶다.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을 더 있고 싶다라고 갱신을 요구할 권리. 그래서 이건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갱신을 요구하면 그때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을 더 있을 수 있느냐 하니까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의 범위, 여기죠.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지 최초 임대차를 제외하면 여기서부터 10년 하면 11년이 되잖아, 그죠? 항상 포함한다. 요거 시험에서 잘 검디다. 잘 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내용은 이런 최우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액은 똑같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는 100분의 5에서 정액할 수 있다. 즉 5% 정액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똑같으니까 가볍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임의 정감 청구권 다 됐고 권리금 됐습니다. 자, 상가는 뭐 이 정도로만 쭉 보셔도 되고,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실무도 요것도 민사특별법 민법에서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상가도 민사특별법이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반드시 하나가 나오니까 이제 민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주임법과 상임법은 당연히 강조해서 수업을 하는데, 여기 명의신탁에 관한 것도 민사특별법이니까 아직 민법에서 듣지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도 공부하시고 우리 단원에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령에 더 충실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제 마무리 단원으로서 경매, 공매까지 돌았습니다. 이 경매 수업은
다른 과목에서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자, 경쟁매매, 법원에서 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공매는 관계기관, 세무서에서 세금이 미납됐거나 시청이나 도청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안 내면 물건을 뺏어가서 그 물건을 공매합니다. 근데 공매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만 공부하는데, 자,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가 있다, 강제경매가 있다. 제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경매는 시험에서 중요한데 이게 저당권이라는 게 딱 보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국민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대출하고 1억을 빌렸습니다. 아파트를 담보하고, 이 말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1억 빌렸는데 내가 돈을 못 갚아주면 국민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겠죠. 자, 그때 경매 처분, 저당권을 실행하니까 그것을 임의경매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경매권을 실행하는 것을 임의경매라 한다면,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한 하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집행권한을 살짝 보시면, 집행권한 안 적어놨구나. 집행권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행권한은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뭐한다? 집행권한에 의한 판결문으로 경매하는 것, 강제경매. 등기가 돼 있으면 뭐한다? 임의경매. 그렇게 경매의 종류를 2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감각이 잡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경매가 아마 제일 많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임의경매가 많겠습니까? 강제경매가 많겠습니까? 95%가 임의경매입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가 제일 많으니까 앞으로 임의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목 2개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기 위한 준비,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그렇죠. 무슨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물건을 분석합니다. 요거 내가 받을까 말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권리를 분석해서, 자, 이 물건의 권리가 안전하면 내가 받아야 되죠. 만약 위험하면 안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 3가지. 이론적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가볍게 입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 절차입니다. 자, 보나마나 경매를 신청합니다 하면 제일 먼저 배당 요구를 결정한다는 게 이제 시험에서 중요해요. 배당 요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매각 준비, 이제 법원에서 경매할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각 날짜를 공고하는데, 예를 들면 4월 15일 경매하겠다, 이런 날짜를 정하죠. 날짜를 정하면 드디어 매각을 실시했어. 그런데 매각을 실시했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사러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러 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가격이 비싸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유찰이 되는 것을 세매각인데 통상적으로 20에서 30%를 DC하고 경매하는 게 세매각이죠. 그러니까 1억짜리 물건 같으면 30% 깎고 7천만 원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유찰이 되면 세매각이라 그래요. 근데 유찰이 안 됐어. 유찰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 허부 결정, 이제 매각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데, 자, 매각이 허부가 되면 불허가를 받는 수가 있어요. 농지 증명을 갖다 내야 되는데 못 갖다 냈다? 그럼 다시 경매해야 돼. 그 경매도 다시 말하면 세경매예요. 자, 그러면 매각 허가를 받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대금을 또 안 내는 자가 있어. 낙찰을 받아놓고 무슨 사연이 있겠죠. 자기 사정이 있거나. 자, 대금을 또 안 내면 다시 하는 경매, 그걸 재매각이니까 다시 경매하는 절차로 올라간다.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자, 대금이 납부되면 이제 배당하고, 배당이라는 것은 거기 그 물건이 팔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자들한테 배당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해서 이제 부동산을 받고 하면 경매가 끝나는 절차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본 과정에서 많이 공부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볼 거, 경매가 실시가 되면 제일 먼저 뭐 한다? 배당 요구를 결정한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요구를 결정 공고한다. 시험에도 잘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경매의 절차 지금 다 볼 필요는 없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한다. 이게 원래 출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용들은 쭉 다 됐죠. 매각 준비, 매각 실시 보증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연결이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자, 이 매수신청 대리는 또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 1문항이 무조건 나온다라는데 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대법원 규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법원 규칙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지금 여러분 경매에 대해서 가볍게 들으셨죠? 자, 이런 경매를 하려면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경매를 해야 돼. 그래서 대법원 규칙을 알아야 경매를 하겠죠. 그래서 대법원 규칙에 있는 것을 매수신청 대리라고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경매 마음에 들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은 경매 전문가가 아니니까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 개공사인 전문가가 이 물건을 너에게 받게 해주겠다. 이를 매수 신청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록 신청해 주겠다. 그래서 손잡고 가서 경매법정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개공사 뭐 받을까요? 경매 수수료 받겠죠. 자, 이것이 매수 신청이라면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는 뭔가 하면 같이 경매 받으러 가면 되는데 그날이 이 고객이 장사 초상집에 가야 되거나 무슨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못 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개공사가 이 물건을 받아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매수신청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런 대리행위를 하려면 우리 법의 대법원 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러니까 대법원 규칙을 알아야 되고 대법원 규칙에서 무조건 한 문제, 양도 안 많지만 한 문제가 나온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법원 규칙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하시면 나 바로 중개업 할 거야. 이런 분도 있고 한 1년 동안 훈련 좀 받다가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겠죠. 또는 한 노후 대책으로 한 10년쯤 있다가 할 거야.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자, 그러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배우셨잖아.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이 등록을 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의 주인공이 누구다? 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개공이 혼자 일하기가 벅차니까 고용인,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을 두고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데 개공사가 되면 나는 지금부터 경매 업무도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매 업무는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개공사가 되면 당연히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안 할 필요는 없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도 중개하다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상가가 나오면 저거 물건 하나 경매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줄 수 있으면 좋잖아. 그죠? 아예 안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 개공사가 경매 업무를 하려면 똑같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돼. 그 등록이라는 것은 곧 나오지만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대법원 규칙은 우리 중개사법을 뺏겨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경매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고. 자, 중개업을 하려면 교육받아야 한다. 그러면 경매도 교육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가겠지.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딱딱딱딱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반기 1, 2, 3, 4월에는 이 매수 신청 공부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왜? 아직 중개법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매수 신청 공부 안 합니다. 한 1, 2, 3월 정도까지. 이제 4월 이후로 쫙 접어들면 이제 중개사법도 어느 정도 좀 여러분 감이 잡히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되는 문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가볍게 보시되 요거 하나는 알고 갑시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개공사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곳에 있는 누구한테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요거 하나는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경매 업무를 하려면 누구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경매 업무를 하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 꼭 좀 새기시고, 이제 우리 중개사법 똑같습니다. 중개사법에 등록하는 요건이 있다면 경매 등록 요건, 신청하는 수수료, 그다음에 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경매에 대해서 실무교육 받는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한다, 업무의 범위는 이렇다, 뭐 다 그런 내용들이 중개법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라는 제목을 하나 들어봤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큰 개념이 잡혔을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14강의 마무리, 이제 전체 중개사법에 입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1강부터 지금 14강까지 중개법 전체를 빠르게 한번 보신 겁니다. 내내 수업 때 전달했지만 이거 지금 다 암기해야 된다. 뭐 다 외워야 된다. 절대로 그럴 일 없죠. 이제 1년 동안 공부함에 있어서 기초를 한번 쭉 닦아갖고 한번 보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는 중요하다더라. 이것만 남아도 큰 성과죠. 뭐는 암기를 해야 된다더라. 또 어떤 것들은 암기표가 있다더라. 이런 것들만 들었더라도 앞으로 기본 과정을 따라올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다음번 수업에서 기본서 교재 나올 겁니다. 수험 공부에 가장 중요한 교재가 뭐다? 기본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또 그것도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한 칸 한 칸씩 가서 대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 만나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